인사하고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이번 모의고사는 그 1회에서 17회 문제 분석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받은 자료를 보시면 뭐 그동안 사실은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자료들이긴 한데 요 근래에 이제 좀 약간 개정된 것도 있고 해서 조금씩 바꿔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자, 이번 모의고사 때 제가 굳이 기출문제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여러분 1회에서 17회면 거의 책 한 권 분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누적된 자료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시험 문제 내는 분들도 뭐 여기 거를 다 빼고 나머지에서 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문제를 만들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문제에 들어와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사가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에 있어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다 검증된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약간씩의 에러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판단할 수 있으시면 되고, 자, 그래서 17회까지 문제를 분석하시고 이제 앞으로 들어가는 모의고사 때 여기서의 어떤 기본 내용들을 가지고서 좀 더 파생을 시키고 또 약간 난이도 올려서 좀 더 연습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설계시공 계산 문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한 10점 정도의 정말 손대지 못하는 시험 문제는 과감하게 선택을 먼저 할 수 있으시는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다 버리면 그건 당연히 시험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아무튼 생각해 보시고, 자, 내용 보시면서 들어갑시다. 자, 1회 때부터 한번 빨리빨리 앞부분은 좀 들어가죠. 여러분들 1회 때는 아시다시피 소방관들만 시험을 보셨던 뭐 부분이고 자료들도 뭐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냥 기사에 있어서의 말 문제들을 모아놨구나라는 느낌 정도만 있는데 그 중에서 잠깐만 몇 개만 보시자고요. 일단 문제 1번은 지금 다중전송 방식에 대한 어떤 특징을 기술하시오인데 아시다시피 얘는 이제 아령 수신계에 대한 어떤 기본 내용들이죠. 그래서 뒤에 가시면 P형하고 R형을 비교하면서 한번 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시고, 사실 이제 R형 수신계에 대한 장점을 더 많이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시는데 경제적이다라는 어떤 부분, 뭐 솔로수가 적게 들어서 경제적이다 이런 말 지금 첫 번째 있을 거예요. P형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현장에서 유지관리하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R형 같은 경우일 때 사실 뭐 프로그램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기판을 좀 교체한다거나 그랬을 때 비용은 사실은 P형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 들고 또 AS도 좀 받기가 어려운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시험지 답안은 그냥 좋게 쓰세요. 장점 위주로 하셔서 요거 보시고 뒤에 거랑 하나 더 비교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으로 내려가 보시면 포소화 설비에 있어서의 혼합 방식에 대해서 쓰시오는데 얘는 지금 기출 빈도가 높죠. 일단 설계에서만 지금 2번이 출제됐는데 아시다시피 이제는 혼합 장치가 4개가 아니라 5개예요. 믹싱 챔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 지금 수정해 놓은 거 보시면서 뭐 펌프 프로포셔너나 프레드 프로포셔너 이렇게 쓰실 때 당연히 안전기준 위주로 쓰셔야 되고, 얘는 지금 유일하게 전체가 다 도시기호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안전기준 쓰시되 옆에다 도시기호를 한번 쓰셔서 보시자고요.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자, 문제 2번에 칠판 필기는 별로 안 하려고 하는데 한번 몇 개만. 자,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마루모 모양으로 하고 P자가 있죠. 이렇게 마운드로 돌렸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P. 자,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 2번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탱크가, 약재 탱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배관을 2가지 설치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라인 프로포셔너는 기사에서도 잘 나오는 프로포셔너 방식이죠. 그래서 도시기호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벤출관 같이 보여요. 그리고 배관에 설치를 했고 약재 탱크 쪽으로 하나를 더 설치하시면 되고. 자,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로 가겠습니다. 약재형 펌프가 있죠. 그래서 얘는 아빗기라는 말을 꼭 쓰셔야 됩니다. 아빗기를 설치하여 뭐 포소화 약재 압입용 펌프로 약재를 압입한다 라고 돼 있고, 자, 이렇게 약재 탱크가 바닥에 놓여 있는 그림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 도시기호 보셔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자, 5번에 믹싱 챔버는 사실은 지금 도시기호가 없어요. 그리고 정의는 이제 안전기준에 그 혼합기 쪽에 있어서 정의로 되어 있기보다는 믹싱 챔버의 어떤 정의로 지금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넣어놓은 거니까 압축 공기 및 압축 질소를 일정 비율로 포수용에게 강제 주입 혼합하는 방식이다. 자, 믹싱 챔버는 포소화 설비에서 나올 만한 설비죠. 왜냐면 지금 포가 매해 조그만 거라도 계속해서 나왔어요. 물론 크게 나온 적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아시다시피 고정포까지 지금 출제를 했어요. 항공기 경납고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에서 만약에 또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믹싱 챔버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믹싱 챔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도시기호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 건 물과 약재와 그다음에 압축 공기, 얘네들을 한 번에 섞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넣냐면 챔버에. 이걸 이제 믹싱 챔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챔버라는 단어는 탱크보다 좀 작은 사이즈를 일컬을 때 우리가 챔버라고 얘기해요. 압력 챔버, 뭐 리타팅 챔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섞은 다음에 얘를 갖다가 보내서 직접적인 포를 만드는 건 챔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얘는 섞는 거고, 요 신축 튜브라고 해서 이 헤드로 가는 배관 안이 오돌투돌한 여기를 지나면서 포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헤드로 나가는 거죠.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믹싱 챔버에 있어서의 압축 공기포는 헤드 그 배관을 뭘로 설치해야 된다? 그렇죠. 토너먼트로 하라고 법에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수계소화 설비 중에 토너먼트 배관으로 설계하십시오라고 된 게 얘예요. 그러니까 토너먼트로 하십시오라는 문구는 우리 설비에 사실은 없었어요. 가스기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균일하고 신속하게 배출하기 위해서. 자, 근데 얘는 토너먼트로 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그림만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빈도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준비하시되, 누구나 암기하는 건 여러분 점수가 높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정확하게 쓰셔야 점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면 안전기준 문구에 맞춰서 한번 써보시고. 자, 문제 3번 같은 계산 문제는 패스합니다. 뭐 이런 건 너무나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가시죠. 자, 문제 4번은 분말 소화 설비인데, 분말 소화 설비는 이번에 예측을 좀 하고 있어요. 나올 거라고 예측해. 작던 크든. 뭐 안 나오면 또 저한테 막 욕하시겠지만 그래도 준비는 당연히 하고 가시리라 봅니다. 자, 그래서 분말 소화 설비의 5가지 장점을 기술하시오라고 지금 1회 때 나온 걸 보면, 첫 번째, 타 소화 설비보다 소화 성능이 우수하고 진화 시간이 짧다. 자, 진화 시간이 짧다에 줄치셔서 얘네들에 대한 어떤 표현을 우리가 넉다운 효과라는 걸 보통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말 문제로. 우리 특강 교재에도 있고 또 기사에도 지금 출제가 됐거든요. 말 문제는 제가 보기에 큰 점수는 아닐 거예요. 한 2점, 뭐 많게는 3점 이렇게 준다라고 보면, 자, 분말에서의 넉다운 효과라는 초기 소화에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초기에 화질을 확 진압해서 끈다. 그래서 보통 뭐 20초 이내에 불을 꺼야 된다. 20초에서 30초 내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초기에 이렇게 불을 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개의 소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부촉매,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덮는 거니까. 피복 질식, 질식. 또 그쵸? 네? 방진작용 뭐 그런 것들. 방진작용이 일종의 질식 개념이 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얘는 여기다 더 추가할 만한 건 냉각. 그렇죠, 냉각. 이런 것들이 혼합적으로 소화를 해가지고 불을 초기에 끈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소화 효과를 한 번에 해서 초기에 불을 진압한다. 자, 근데 실제로 넉다운 효과를 만약에 못 봤다. 그럼 진압이 이제 실패된 거잖아요. 자,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기사 시험이 있었어요. 그렇죠. 양이 적은 거예요. 약재의 저장량 개념보다는 유량이에요. 시간에 있어서 약재가 나가는 유량이 적기 때문이다가 답이니까 약재 방출 유량이 작아서 적어두세요. 방출 유량이 작아서. 이유를 쓰시오니까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내려갑시다. 이렇게 소화 효과에 대한 어떤, 그리고 진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 포 소화 설비랑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트윈 에이전트라고 공부를 하신 거. 자, 이 트윈 에이전트는 여러분들 두 개의 소화 약재를 같이 섞어서 써서 아시다시피 포하고 그 다음에 분말을 같이 섞죠. 그래서 포 소화 설비의 질식 개념하고 분말에 지금 이렇게 빠르게 소화하는 어떤 부분, 속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빠른 소화 효과. 자, 이 두 개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트윈 에이전트를 써요. 네, 아시다시피. 자, 그때 포 소화 설비는 어떤 약재를 쓰고? 네, 수성막포. 자, 분말은 3종 분말이죠. ABC 3종 분말.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걸 주고 이게 뭘 뜻하냐. 트윈 20에 20, 트윈 40에 40의 의미를 써라. 자, 그러면 20에 20은 뭘까요? 그쵸, 포 20에 분말 20인 건데 단위를 맞추셔야죠. 포 20리터, 그 다음에 분말 20kg.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얘는 40에 40이겠죠.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셔서 소화약제는 절연성으로서 전기화제에도 적합하다. 자, 전기화제에 대한 어떤 그 소화 성능 시험은 따로 없어요. 대신에 절연성 시험이라는 걸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A3B5에 뭐 C, 일반적인 3.3kg의 분말약제에 적혀있는 숫자들이잖아요. A급에 3단위, B급에 5단위, 자, C급에는 적응성이 있다는 의미로서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전기절연성에 대해서는 하나 갖고 계세요. 성능시험이니까. 자, 어떻게 하냐면 이격거리를 50cm를 띄운 상태에서 자, 이 경우에 전압을 강하는데 교류입니다. AC35에 플러스 마이너스 3.5 kV. 전압을 인가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전류가 5mA 이하이면 됩니다. 0.5. 자, 0.5mA. 숫자만 좀 봐두세요. 이하일 거. 그럼 절연 성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C급에도 쓸 수 있게 A3, B, O, C라는 걸 주는 거죠. C. 자, 그 다음에 90cm의 이격거리일 때는요, 조금 더 높여요. 100에 플러스 마이너스, 네, 이렇게, 킬로볼트. 숫자는 암기하기는 뭐 그닥 어렵지 않으니까. 자, 똑같은 절연, 0.5mA 이하이면 절연 성능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분말약제를 뿌려서 감전되지는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네, 그래서 C급 화재의 직접적인 화재로서의 어떤 진압 개념보다는 불 끄는 사람, 분말 소화기를 들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감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건 좀 하나 갖고 계시고, 사실은 A급과 B급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문제에 조금 한번 넣어서 이렇게 풀 수 있도록 한번 세팅해 볼 테니까 일단 요거는 그런 정도 알아두고, 자, 나머지 장점도 봐두세요. 피해가 적다. 뭐 그들이 하는 말이죠. 인체 해가 없어도 뭐 분말 약제 제조사 쪽에서 하는 얘기니까 봐두시고, 나머지 뭐 반영구적이다, 뭐 다른 약제에 비해서 좀 경제적이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계산 문제는 지금 기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특강 교재라든가 뭐 이런 데서 만들어진 문제 하나 가지고 준비를 해두시면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A씨가 35번 얘기하셨는데. 예, 35. 35에 여기는 100.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5번은 물올림 장치에 대한 게 이래 때 출제됐는데 이번에 16회 때 기출로 지금 설계해서 들어왔죠. 그래서 물올림 장치에 대한 후드밸브에 문제, 뭐 이물질이 꼈을 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설계에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뭐 한번 보셔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만 보시고요. 자, 문제 6번. 공동현상을 설명하시오는 이때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펌프의 이상현상 중에 제일 중요한 현상이에요. 공동현상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적어도 5개 정도는 준비하세요. 원인 5개, 방지 대책 5개. 자, 생각을 많이 하면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시험은 생각을 많이 할 시험이 못 돼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써내려갈 정도로 좀 골라서 알아두시자고요. 자, 문제 7번으로 가시면 광전식 감지기에 대한 구조 원리를 설명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스포트형하고 분리형이 서로 원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건 여기 교재 말고 여러분이 공부하신 자료로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뭐 광전량이 증가하고 광량이 감소하고 이런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에 큐브 오프닝 디바이스에 대한 건식 밸브 쪽, 지금 아시다시피 근래에 또 출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으로 가겠습니다. 일제 개방 밸브의 감압 방식과 가압 방식에 대한 비교예요. 여러분, 감압 개방하고 가압 개방은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나중에 뭐 점검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지금 나오는 제품 자체는 다 감압 개방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프릭션하고 일제 개방 밸브는 거의 똑같거든요, 구조가. 그러니까 중간 챔버에 물을 빼내서 밸브를 열어주는 원리라서, 솔 같은 거 달아서. 자, 신호가 들어가면 중간 챔버에 물이 빠지면서 물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원래는 가압이 되어 있던 게 물이 빠진 거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감압 개방이에요. 자, 국내는 지금 현재가 다 감압 개방입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는 퀵 오프닝 디바이스하고 똑같아요. 익조스트가 없어도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가압 개방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줄쳐서 좀 봐둡시다.
일제개방 밸브는 수동 밸브에 대한 그 문구가 정리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줄 내려가시면 전자 밸브를 개방하거나, 그러니까 자동에 대한 거죠. 솔에 신호를 줘서 전자 밸브를 개방하거나 수동으로 수동 개방 밸브를 개방하였을 때, 자, 길게 쓰면 좋겠지만 뭐 점수 줘봐야 1점일 거라고 좀 봅니다. 자, 감압되어, 자, 실린더 실은 중간 챔버라고 쓰셔도 돼요. 감압되어 밸브가 개방되는 방식.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압 개방은 뭐냐?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쓰라 그러면 똑같이 써내려가는 거죠. 전자 밸브를 개방하거나 수동으로 수동 개방 밸브를 열었을 때 가압에 의해서 일제 개방 밸브가 열리는 방식. 자, 아마 구조는 우리 왜 정규 교재에도 그림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는데 말 문제를 위해서는 쓰는 걸로 준비를 해보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0번은 프랙션 밸브에 대한 두 단계로 쓰는 거는 안전 기준을 쓰는 거였어요. 자, 근데 아시다시피 이 근래에 블랙 다이어그램을 해가지고 표 채우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뒤에 가서 살펴보시고, 이렇게 앞에 있는 문제들이 좀 더 넓게 이제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회차 넘어가십시다. 아까 얘기했죠. 내가 1회 때 시험 봤으면 합격했을 텐데 싶으시겠지만, 사실 지금 1회차 때 합격한 분들이 돈 많이 버셨어요. 사장님들로 많이 계시고. 근데 그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하시죠. 힘들게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아무튼 그렇고. 자, 이제 2회차부터는 문제가 그래도 일반인들이 같이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자, 문제 1번에 가보시면 자탐의 간선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근래에는 이 간선에 대한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전기의 가장 기본 문제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으셔서 자탐에 대한 최소 간선수는 계산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전층 경보든 아니면 뭐 직상바라든 이렇게 간선수에 대한 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두시면 좋죠. 자, 문제 2번으로 가시죠.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시험 문제인데 뭐 속도 주면서 여러분 내경 구한 이런 시험 문제는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고 2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스프링클러 헤드의 배치 방식을 분류하고 헤드 설치 시 유의사항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2회 때 나왔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해답에 좀 가보시면 우리가 정사각형 배치에 대해서 2R 코사인 45는 누구나 알아요. 또 직사각형에 대한 장방향 배치는 대각선으로 2R로 지금 제시를 하죠. 자, 근데 제가 특강에서도 강의했듯이 지그재그형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배치 기준이 뭐냐면 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가 이 길이 물어보고요. 자, 이 길이를 물어봐요. 자, 그래서 보통은 뭐 A, B라고 해서 줄 건데, 자, 외우시자고요. A는 2R에 코사인 30. 여러분, 정사각형 배치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45도가 나온 거냐면 아시죠? 90을 반으로 자른 거였잖아요.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얘는 정삼각형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얼마죠? 네, 60. 자, 이걸 반으로 잘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30. 암기예요, 지금은. 특강 때는 제가 막 그림도 그려드리고 했지만. 자, 그 다음에 B. 자, 이 길이. B는 A가 구해져야 B가 구해져요. 이 A의 코사인 30. 자, 그래서 A, B 구하는 정도의 지그재그형도 하나 알아두세요. 평행사변형이라고도 해요. 평행사변형. 자, 그 다음에 헤드 설치시 유의사항은 뭐 숫자나 이런 것들은 외우고 계셔야죠. 벽으로부터 시 뭐 이런 거. 자, 대신에 만약에 쓰라고 나오면 저는 경사천장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때도 항상 넣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분의 1을 초과하면 경사천장으로 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천장의 최상부는 기본으로 헤드를 배치할 때 반사판을 수평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울게요. 그래서 최상부에 설치하는 이 헤드의 반사판은 수평으로 기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려가 보시면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마주보게 하는 경우, 마주보게 할 경우일 때는 자, 그 가지관 상에 있어서의 헤드 간 상호 간의 거리는 그렇죠? 헤드 간에 있어서 상호 간의 가지관의 거리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상호 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이고 최소 1m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뭐 굳이 표현하자면 이게 지붕입니다. 자, 가지배관이 있고 여기에 이제 설치되는 헤드.
스키핑 때문에 이렇게 설치해야 되죠. 자, 이 헤드와 이 헤드에 있어서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헤드와 헤드 간격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이니셜을? 아까 왜 S는 그쵸? ER 뭐 이렇게 했죠? 예, S. 자, 그래서 얘가 S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얘하고 얘 사이의 간격은 얼마? 그러니까 최소 얼마 이상이다? 그쵸? 2분의 S에 2분의 S. 자, 그리고 최소는 그쵸? 최소 1m 이상. 자, 그림을 그리라고 나오지는 않겠죠. 쓰라고 나올 거예요. 써보시되 그림을 이해하시고 쓰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헤드는 아시다시피 천정부에 가까이 달아야 되기 때문에 90cm 이내로 들어가야 돼요. 헤드까지 뭐 높이라고 보시고. 자, 요거 하나 준비를 하나 하시죠.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자, 습식 설비 외의 설비에서는 요 근래에도 출제가 됐어요. 네, 드라이 펜던트 스프링클러 헤드 하나가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나왔고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 넘어갑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배관 기준이 출제가 됐는데 근래에도 한번 나왔어요. 물론 안전기준에 대한 내용을 써라가 아니라 위험물 세부 기준에서의 내용인데 거의 중복이에요. 90%가. 그래서 아마 이게 고압의 가스 설비라서 배관 기준이 자주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가시죠. 여러분, 문제 4번은 자, 비상전원 수전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때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물론 수전 설비는 지금 스프링클러라든가 포에서만 일부 조금 쓰고 있긴 하죠. 수기 쪽에서는. 자, 근데 어쨌거나 안전기준에 있으니까 나올 수 있고 저압 나왔으니까 당연히 고압도 한번 준비를 해보셔서 그림 그리고 얘는 이제 당연히 주란을 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란에다가 유력하셔서 한번 비교해서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5번으로 가시죠. 자, 문제 5번. 이거는 뭐를 좀 보시냐면 전체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보시고 마지막에 가시면 여유율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펌프의 효율은 0.75고 여유율은 1.2이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동력 계산할 때 여유율은 전달 개수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K랑 여유율은 달라요. 자, 여유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여유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줄 리는 없겠지만 K도 주고 여유율도 주면 다 각각을 고려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동력에 대한 손실을 우리가 K로 보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유율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 그 전체적인 동력에다 내가 여유를 주겠다는 어떤 설계자의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 두 개를 다 주면 감마 QH에다가 K하고 우리 뭐 단위환산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에도 어떻게 한다? 예, 여유를 주는 거예요. 뭐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엔 뭘 또 보시냐면 시간이 이제 30분이라고 준 거를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5번에서. 시간. 자, 수계소화 설비는 이제 시간이 좀 복잡해졌죠. 아시다시피. 특히나 이제 옥내랑 SP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리만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옥내의 시간은 층수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 40, 60분이에요. 물론 다 이상이니까 주는 숫자대로 풀거나 그렇게 해야겠죠. 자, SP도 마찬가지죠. 20, 40, 60. 자, 그 다음에 옥외는 5개. 네, 무조건 20. 아시죠? 무조건 20. 자, 그리고 옥상 수도도 없어졌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 삭제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 분무는 얼마일까요? 시간. 20. 그렇죠? 자, 미분무는 어차피 설계자가 뭐 결정하는 거니까. 자, 포도 워낙 복잡해요. 그죠? 탱크 쪽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압축 공기포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압축 공기포 몇 분? 그쵸, 10분. 포이드랑 똑같아요. 10분으로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드렌처. 몇 분? 드렌처. 그쵸, 1.6리터 3이니까 20이죠. 20분. 됐죠? 또 뭐 있을까요? 자, 개방형 헤드. 개방형 SP 헤드. 몇 분?
그쵸, 20분이죠, 20분. 수원에 대한 어떤 문구를 해석해 보시면 폐쇄형 헤드일 때만 이걸로 푸시는 거예요. 요게 폐쇄형. 폐쇄형. 자, 개방형 스프링클러는 여러분들 건물에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무대 부이거나 아니면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에 설치를 하죠. 우려가 있는 계구부. 그래서 어떤 구역에다가만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40분이나 60분의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전기준 다시 읽어보시면 20분으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적어두시고 특히나 지금 분석해보시면 알겠지만 폐쇄형 시험 문제만 그동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개방형의 수리계산 시험 문제 혹시라도 나온다면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수원을 결정할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여러분 간이 SP는 지금 말 문제가 나왔어요. 부속 설비 순서가. 자, 근데 수원양은 아직 출제가 안 됐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10분도 있고 20분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안 나온 부분이 ESFR이죠. 자, 아시다시피 몇 분? 60분. 그쵸, 60분. 이렇게.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도로 터널? 자, 도로 터널에 들어가는 수계소화 설비. 그쵸, 옥내나 뭐 SP, 물본 뭐 이런 것들. 다 몇 분? 예, 40분. 자, 일단은 예, 수계는 이 정도. 그래서 기본적인 시간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거기에다 시간에 대한 여유치를 더 주면서 뭐 몇 분으로 설계하라 그러면 그걸로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옥상 수저 설치를 꼭 해야 되는 설비는 뭐하고 뭐다? 그렇죠, 옥내. 그다음에 SP 또 하나. 그렇죠, 요거죠. 네, 요게 옥상 수저. 자, 이 정도만 갖고서 이 문제는 가십시다. 자, 그 다음 회차로 한번 가볼까요? 자, 3회차로 가시죠. 여러분 3회차는 합격, 보시면 알겠지만 도면이 출제가 되면서 합격자가 그렇게 뭐 많이 나오는 그런 회차는 안 돼요. 제가 강의 때 얘기하죠. 도면 그려라고 나오면 의외로 합격률이 많이 떨어져요. 기사도 그렇고. 그래서 문제를 1번을 보시면 자, 개통도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 뭐 아주 복잡하게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개통도는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방호구역 몇 개 정도 그려서 약재 저장용기실에서 체크 달아가지고 넘기는 정도 연습하시면서 하시고 이제 뭐 궁금하신 건 직강학생들은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연습을 좀 해보시자고요. 자, 거기서는 뭘 보시냐면 두 번째 물어보는 거. 자, B구역의 약재 방출 이후에 가스 농도를 계산하시오에 가보시죠. 자, 이거 이제 3회차 넘어왔어요. 문제 1번에 2번. 자, 가스계 약재는 포커스를 어떻게 두시냐면 수계소화 설비는 동력이 마무리예요. 동력을 구하면 다 끝나요. 동력 안에 유량, 양정, 그 안에 손실 계산 다 있거든요. 자, 근데 가스계 소화 설비는 마무리가 산소 농도예요. 자, 산소 농도를 구하시오 하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산소 농도를 구하기 이전에 가스 농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흐름을 잡으셔야 문제를 빨리 풀어요. 자, 그래서 산소 농도를 구하라 이런 시험 문제를 만나면 아, 약재 농도를 먼저 구해야겠구나라고 예측해야죠. 자, 그럼 약재 농도를 구할 수 있는 게 자, CO2. 자, 뭐가 있죠? 그죠? 약재량 공식에서 일단 갖고 오실 수 있는 게 W는 2.303 S분의 1 로그 100-C분의 100의 V. 자, 여기 있죠. 자, 이게 가스 농도. 자, 이항하셔서 지수 모양으로 지수 함수로 만드셔서 푸셔도 좋고 그냥 솔브키 직접 이용해서 빨리 푸셔도 좋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스 농도 구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얘기하신 산소 농도가 있을 때 이거죠.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 산소 농도가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가스 농도는 밑에 걸로 푸는 거고요. 산소 농도가 없는 상태의 가스 농도는 이걸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풀 수 있다라고 하나를 갖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 농도 외에 여러분 약재 농도를 약재 최적을 물어보는 게 한번 출제가 됐죠. 약재 최적. 그죠? 약재 최적이 있어야 농도를 구할 수 있는 개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약재 최적을 구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 PV는 NRT. 근데 사실 우리 관리사는 PV는 NRT 몰라도 풀 수 있으세요. S라는 선형상수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안 들어가셔도 되고,
자, 약제의 최적인 부위는 약제량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죠? 그쵸, 비체죠. S를 곱하면 나오죠. 자, 킬로그램. 자, 그 다음에 약제 최적을 구하는 게 산소 농도가 있을 때 얘가 기출이죠. 아, V라고 하지 말고 제가 요거 약제 최적을 이렇게 하면 헷갈리시는데 죄송합니다. X라고 할게요. 자, 약제의 최적은 밑에가 아까는 21이었지만 여기는 O2로 21-O2 곱하기 V 방호공간 최적. 그러니까 이거는 산소 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호공간 최적이. 자, 이제 모의고사를 풀려면 적어도 어떤 공식들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지라는 걸 조금 이렇게 크게 세팅해서 갖고 계시는 게 좀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2번에 지금 보시면 B구역의 약제 방출유에 있어서의 소화가스 농도를 계산하시오라고 주어진 건 이거는 이제 원래 기출 문제를 제가 약간 바꿔놓은 거예요. 현재 자유유출에 대한 어떤 흐름으로. 자, 그래서 2번에 해답에 가보시면 약제 농도가 지금 식을 정리해서 40.58로 지금 구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오타가 좀 났어요. 2.303입니다. 2.303. 10의 지수로 돼 있는 거. 자, 그럼 40.58이 나온 상태에서 산소 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자, 이게 나왔으니까 가스 농도가 나왔으니까 자, 산소 농도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산소 농도는. 그렇죠. 100 제일 빠른 게 그거죠. 40.58. 전체에서 약제 농도를 뺀 그게 공기거든요. 그 중에 얼마가 산소? 21.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어제 저거 요거 불러주셨는데 제가 적질 않았네요. 얼마? 12.48. 자, 이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없죠.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의 질식도 15% 정도를 기본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15보다 낮은 어떤 이런 농도가 나온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으로 내려가시면 자, P형과 R형을 비교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되면은 뭐 소송돼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물어볼 수는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는 보세요. 기출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자, 이제 문제 3번으로 가시죠. 자, 문제 3번은 뭐를 좀 유념해서 보시냐면 펌프에 있어서의 그래프가 출제가 됐어요. 자, 성능 곡선은 보통 이제 점검에서 많이 연습을 하긴 하는데 설계에서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서 뭐 요즘은 이렇게 점검하고 설계를 넘나드는 시험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점검에 대한 어떤 절차를 간략하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뭐 최저랍 확인하는 거라든가 전격 또 최대부하 확인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뭘 좀 한번 생각해 보시냐면요. 자, 우리가 그 안전기준상에서 어떤 갖고 올 수 있는 펌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은 주펌프 있고 또 뭐 있죠? 펌프. 본인 이름. 자, 펌프 중에 그쵸, 예비 펌프 있고 또 엔진 펌프는 예비 펌프를 엔진으로 그냥 둘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충합 펌프 있고. 자, 또 아는 거. 예? 가압 송수 장치는 큰 문구죠. 압을 가해서 물을 보낸다. 그 중에 펌프 방식인 거니까. 자, 뭐가 있을까요? 펌프가. 자, 연결 송수관 쪽에. 그렇죠. 중계 펌프. 자, 그 다음에 소화수조 쪽에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거. 채수구형 펌프. 네, 소화수조 쪽에. 채수구형 펌프. 자, 이 채수구형 펌프는 여러분들 1100, 2200, 3300 이렇게 외우고 계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펌프는 이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보십시다. 주펌프는 자동 기동의 수동정지죠. 자, 예비 펌프는 문구는 뭐 명확하게 예비를 그렇게 하라라는 문구는 없지만 소화 펌프니까 주 펌프랑 동등하게 일단은 가보자고요. 자동 기동, 수동 정지. 자, 충합은 명시돼 있죠. 자동 기동에 자동 정지.
자, 중계 펌프는 어떨까요? 안전기준의 연결 송수관 쪽에 가셔서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계 펌프 쪽에 읽어보시면 가압 송수 장치의 맨 마지막 그 코드의 내용 중에 보시면 얘랑 같은 문구가 있어요. 자동기동, 수동장치. 찾아보시고. 자, 소화수조의 최수구용 펌프는 그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설치는 자동기동의 자동장치예요. 자동장치. 자, 그래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 관리사에서는 당연히 암기사항이니까 뭐 이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도 시스템 유지관리상의 어떤 느낌으로는 갖고 계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펌프들에 대한 어떤 세팅 값들이라든가 동작에 대한 어떤 원리들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내용은 있으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자고요. 자, 그리고 세부 사항들은 이제 문제에 들어오면 그때그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시죠. 자, 문제 4번을 한번 가볼까요?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어떤 가로치기인데 이 정도 나오는 건 뭐 눈 감고도 푸실 수 있죠. 지금 레벨 정도면. 자, 거기서 하나 보실 거는 가압 송수장치의 전격 토출압은 하나의 헤드 선단의 SP 쪽이죠. 0.1에서 1.1 사이. 자, 수계 소화 설비의 압력은 곧장 유량인 거예요. 그 헤드의 유량.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0.1일 때 최소 유량이 나오고, 자, Q는 80루트 10kg. 0.1. 자, 그래서 80. 자, 얘는 SP가 낼 수 있는 최대 유량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헤드 하나당.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자, 제가 이것도 불러주신 걸로 했네요. 80에. 자, 이거 각자 계산하세요, 그냥. 자, 어떤 유량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 수계에서 SP에서 인정되는 어떤 최소와 최대값들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최소 우리 평균치로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N 곱하기 80에 20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고 보통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개방형 헤드 시험 문제가 아직 한 번도 수리 계산으로 직접 들어온 게 없어요. 근데 계산을 하실 땐 SP에 대한 개방형만 나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분무라든가 기사처럼 연결사수라든가 이런 게 등장할 수 있는데 그때는 말단 헤드에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 개방형은 반드시 말단부터 설계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단에서 찾아오실 건 뭐냐면 말단에 방사압을 줄 거예요. 뭐 0.2든 뭐 얼마든. 자, 한 0.2로 합시다. 2호 정도. 자, 그 다음에 여기서의 설계치 유량을 주겠죠. 예를 들면 60으로 설계하라. 자, 그럼 여기서 뭘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풀리지 않으면 시험 문제 못 푸는 거니까 여기서 K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헤드에서 K값 찾은 다음에 안으로 설계해서 들어오는 거 이걸 하나 잘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해하시면 여러분 옥내나 제가 이렇게 저기 때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옥외 소화전 설비도 최소 유량과 최대 유량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필요한 공식은 뭐 2.086을 씁시다. D의 제곱에 루트 P. 자, 그럼 옥내일 때는 아시다시피 구경은 얼마를? 13. 짭은 0.17에서 0.7 사이. 그러니까 0.17 넣었을 때가 실제적인 어떤 최소 유량. 자, 0.7을 넣으면 굉장히 큰 숫자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옥내 소화전 하나당 최대로 나갈 수 있는 유량값이 되는 거예요. 자, 옥외 소화전 설비는 그쵸 19. 자, 그리고 최소압이 다르죠. 0.25. 여러분, 관리사 이제 모의 시험 정도 볼 정도인데, 제가 설마 이 0.17을 모를까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0.25를 모를까봐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숫자를 이용해서 시험 문제는 옥외 소화전 설비 하나에 있어서의 최소 유량은 얼마고, 최대 유량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풀어낼 수 있도록 이해를 좀 해보셔야 되니까 갖고 계십시다. 자, 문제 5번 넘어가시죠. 자, 어느 소방대 상물에 스프링클러와 분말을 설치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기준이 그때 출제됐는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표는 뭐 워낙 많이 기출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어서 뭐 자동식 소화 설비에 대한 어떤 기준에도 들어있고 뭐 그런 거니까 암기를 잘 하셔서 풀어주시고
분말 배관으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자, 아까 얘기했죠. 분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설비다라고 했으니까. 자, 분말 소화 설비의 배관 설치 기준은 지금 보시면 전용으로 할 거 모든 배관이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로 내려가셨을 때 강간 사용이 좀 일반적인 가스계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고압을 써야 되는 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뭐 배관용 탄소강간으로 가능하고 다만의 단서에 가셨을 때 추가합식 분말일 경우만 스케줄 넘버를 제한합니다. 외워보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청정력지에 배관 두께 구하는 게 출제가 됐어요. 17회 때. 근데 지금 스케줄 넘버는 희한하게 관리사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케줄 넘버 공식을 하나 적어두세요. 뒤에서 해도 되고. 자, 청정 공식하고 동일하기 위해는 사용합. 밑에는 허용 응력. 우리 왜 SE라고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자, 곱하기 1000. 자, 근데 똑같아요. SE도 강도 가지고 계산하거나, 허용 강도에다 4분의 1을 곱하거나, 인정 강도에 4분의 1을 곱하거나, 인정 강도라고 하셨고. 죄송합니다. 허용 응력이고요. 이걸 구할 때 인정 강도를, 허용 응력을, 인정 강도를, 그쵸. 네, 안전율로.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사는 사실은 그래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꼬박꼬박 나오는 한 3점짜리 계산 문제로 하나 갖고 계시는 거니까 이렇게 스케줄 넘버가 있는 한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말에도 스케줄 넘버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케줄 4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압력 배관용 탄소강간을 쓰면서 그거 확인하시고. 자, 동관 사용 다 아시리라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번으로 내려가 보시면 실제적인 밸브류에 있어서의 개폐 방향이라든가 또 마지막 마번으로 내려가시면 배관에 있어서의 관 부속이나 밸브류 같은 강도나 내식성 있는 것으로 하라고 해서 설치에 대한 어떤 주의사항 정도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배관 설치 기준 써라 그러면 이걸 쓸 수 있도록 세팅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회차로 갑시다. 자, 4회차는 문제 1번을 보시면 이거는 뭐를 조금 보시냐면 조건의 1번입니다. 자, 배관의 마찰 손실은 토출 실향정의 35%. 자,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뭐 공부하신 분들 다 한 번씩 매번 공부하는 거니까. 자, 유수검지 장치 습식 보이시죠? 그래서 뭐 패스, 옥상수도 있고. 자, 우리가 지금 토출 실향정 그러면 요 헤드 그림으로 있어서 요게 지금 보시면 높이가 40을 줬어요. 그쵸? 그럼 다 아시죠? 토출 실향정은 얼마? 40. 네, 40이에요. 자, 근데 개방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밸브즈 밸브가 있고 헤드가 있어요. 약간 낮게 주자고요. 한 37? 자, 토출 실향정 얼마죠? 37? 왜요? 그렇죠. 이래서 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아실이라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토출 실향정이라는 게 뭐예요? 펌프가 토출해서 가장 높이 올려야 되는 어떤 살수 쪽까지 보내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그 토출 실향정은 어디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는 평상시 유지하는 압이에요. 충합 펌프 얘기할 때나 하는 얘기고 실제적인 이 펌프의 토출 실향정은 헤드죠. 헤드까지 물을 보내야지만 화질을 진압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헷갈리는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충합 펌프에 있어서의 그 양정에 대한 문구 때문에 지금 헷갈리시는 건데 충합 펌프는 화질을 진압하는 펌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합 펌프는 평상시 압을 유지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올라가 있는 높이까지만을 걔가 해주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될 건 충합은 제가 예상 문제라고 매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충합 펌프일 때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토출 실향정은 얼마다? 얘예요. 토출 실향정. 쉽게 생각하세요. 토출 실향정 그러면 그 시스템이 그 화질을 진압하기 위해서
가장 높이 올려야 되는 어떤 뭐 최고 살수구역이 됐건 방수구역이 됐건 그 수직 높이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신 상태에서 충합을 정리합시다. 자, 옥내는 우리가 충합이 최고위 방수구의 자연합 이렇게 주고 있어요. 옥내 쪽은 최고위 방수구 의 자연합. 자, 여기다 얼마를 더해요? 그쵸, 아시죠? 자, 옥내 소화전 설비의 충합 펌프는 전향정을 최고위 방수구의 자연합에다 0점이 더한 것보다 크거나 하거나 또는 그죠, 전격압과 같게. 즉 주펌프하고 동일하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주펌프랑 동일하게. 자, 그래서 이때의 충합은 토출 실향정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설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방수구의 자연합이 결국은 뭐니까? 토출 실향정이니까. 자, 이거 이해되셨죠? 네, 넘어갑니다. 자, 근데 SP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고의 살수장치의 최고의 헤드의 자연 정확한 문구가 뭐죠? 살수장치인가요? 폐쇄형부터 최고의 살수장치 자연합 플러스 0.2.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실향정으로 풀 수 있어요. 최고의 살수장치가 얘니까. 자, 그런데 얘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 개방형입니다. 개방형 SP는 그쵸, 가장 높은 일제개방 밸브 델류지 밸브죠. 일제개방 밸브까지의 자연합에 개방 밸브까지의 자연합 아니면 의 자연합. 자, 거기에 0.2예요. 자, 그러니까 충합 펌프가 평상시 유지해야 되는 압력을 이걸로 제한을 해준 거고 그거보다 적어도 한 0.2 정도 크면 된다라고 설계하는 거니까 얘는 토출 실향정으로 설계하시면 안 되죠. 아셨죠? 자, 그래서 개방형은 조금 좀 이렇게 분석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합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자연합은 그야말로 이렇게 뭐 중력에 의해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여기에 걸리는 자연합이고, 자, 여기는 당연히 이게 자연합이겠죠. 전체적인 시스템의 자연합. 자, 그리고 만약에 부합으로 해서 자연합을 얘기한다. 그러면 후드 밸브까지가 자연합이라고 보면 돼요. 기동 상태로 생각하셔서 전체적인 이 배관의 자연합인 거예요. 이렇게. 자, 자연합? 위에서부터 뭔가 이 시스템에 전체적으로 뭔가 압이 걸리는 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앞에 단서가 붙으면 그 단서가 해석이 돼야 돼요. 최고의 방수구의 자연합, 이거의 자연합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문제는 그거를 좀 요약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는 하나를 더 봅시다. 이 문제에서 우리 설계 문제 풀다 보면 효율을 여러 개 주는 게 있어요. 이 문제도 그렇게 나왔죠. 기계 효율, 수력 효율, 최적 효율 이렇게. 자, 개선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점검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셨을 때 펌프 점검하고 나면 약간의 보수를 손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윤활유를 조금 뭐 더 발라줄 수 있다거나, 그루스라고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죠, 이렇게 벤치 그거 돌리는 걸로 이렇게 좀 돌려서 녹 같은 거 제거를 해줄 수 있다거나. 자, 그게 효율 개선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문구로만 잠깐 하나 갖고 계실 게 뭐냐면, 자, 펌프가 있어요. 자, 축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동기하고 연결을 해요. 효율 개념은 세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을 직접적으로 양정을 토출하는 걸 우리가 수력 효율이라고 하고, 자, 누설되는 양에 대한 효율을 최적 효율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축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이 부분, 여기서 일어나는 손실을 기계 효율이라고 합니다. 자, 수력 효율이 제일 크니까 수력 효율부터 봅시다. 수력 효율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론 양정분의, 자, 이론 양정 마이너스 손실 양정이에요. 이거를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요. 계산 대책에 대해서 한두 개만 적어 놓자는 거죠. 자, 그리고 최적 효율로 갑시다. 자, 최적 효율은 이론 요량분의, 자, 이론 요량 마이너스 손실 요량.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 효율은 동력이에요, 동력. 자, 이론 동력분의 자, 이론 동력 마이너스 손실 동력. 자, 이 중에서 가장 효율이 낮은 게 뭐냐면 수력 효율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숫자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수력 효율이 조금 낮은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효율 개선에서를 몇 가지 얘기하라 그러면은 한두 가지만 적어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줄이면은 효율이 높아지고, 효율이라는 게 뭐예요? 입력 대 출력 대비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우리가 높이겠다는 거는 뭐를 좀 높이시면 되냐면, 예를 들면 펌프를 계산하는 거예요. 펌프를 좀 더 압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펌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볼트 대신에 뭘 쓰면 돼요? 그죠, 터빈을 쓰면 돼요. 안내 날개로 압을 모아주는 거. 자, 볼유터 대신에 터빈 펌프로. 자, 하나 더, 한 두 가지만 갑시다. 자, 펌프의 그 내부에 있어서의 조도를 개선하면 좋겠죠. 그래서 펌프, 하우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하우징, 내부, 조도 개선. 손실을 줄이는 거예요, 손실. 그리고 또 좋은 답은 캐비테이션 방지도 좋은 답이에요. 공동현상 방지. 자, 이제는 유량으로 갑시다. 이거는 펌프에서 누설되는 양, 실제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가 가보면 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자, 그거는 가장 큰 게 뭘까요? 가장 큰 게. 그죠? 패킹. 네, 패킹 부분이 이제 조금 고착돼가지고 거기서 물이 누설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계산한다고 쓰시면 제일 좋은 답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저는 이거는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랜드 패킹이라는 거를 개선 좀 좋은 걸로 메커니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패킹으로 실이라고도 하고. 자, 이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또 뭐 부식 방지 이런 것도 좋은 답이겠죠. 아니면은 여러분들 기밀도 같은 걸 높여주는 거거든요. 펌프의 기밀도를 높인다. 기밀도를 높인다. 14회부터 시험 문제는 약간 여러분 패턴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관리사처럼 단타의 어떤 뭐 단순한 말 문제 개념보다는 약간의 어떤 현상하고 접목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분석하셔야 돼서 하나 갖고 계시자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좀 더 조여주고 누설되지 않게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어요. 근데 메카닉이나 그랜드 패킹은 타이밍 튀는 거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자리에서 그거를 교체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개선 대책으로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 맞게끔 거기서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손실 동력을 좀 줄일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축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축이 좀 이렇게 틀어지거나 이랬을 때 여기서 많이 이제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축정열의 불량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원인 얘기하라면. 그 얼라이먼트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계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윤활유를 좀 더 공급하면 되죠. 윤활유. 실질적인 지금 말씀대로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조치해서 빠질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그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개선 대책을 하나씩 쓸 수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윤활유를 공급한다거나 아까 같이 기밀도를 높일 수 있게 좀 더 조여준다거나 녹을 제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서 효율도 하나는 좀 갖고 가시자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셔서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스프링클러에 대한 부분이 계속 초창기 때 많이 나왔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보시면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청정이란 단어는 없어요. 자, 그 개정 사유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청정 소화약제 그러면 사람들이 청정한 줄 안다. 인체에 청정한 줄 안다 그러는데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 현장에서 그 HCFC 브랜드에 터진 현장을 들어갔는데 정말 그 시스템 에어컨 주변이 이렇게 부식이 된 거예요. 약재가 튀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직접 사람이 마시거나 그랬을 때 당연히 좋지 않겠죠. 물론 그 안에 이제 염소가 들어있는 약재들은 당연히 부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의외로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건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냄새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 냄새가 안 빠지고. 자, 그래서 이번에 개선이 됐습니다. 이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청정이란 단어는 없어지고, 그게 이제 제가 바꿔놓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로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좀 제가 강의해보니까 헷갈리긴 해요. 우리 원래 있었던 1301이 있잖아요. 그래서 걔는, 할론 소화설비야. 할론 소화설비. 그리고 청정에 있었던 할로겐 그 부분이 할로겐 화합물로 이렇게 명칭 개정이 된 거예요. 명칭만 바뀌었어요, 명칭만. 다른 건 다 똑같고. 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입니다. 자, 그리고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보셔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독성 부분에 대해서 좀 주력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환경 영향성 평가도 중요하지만. 자, 그리고 약제에 대한 어떤 다른 건 달라진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 받으실 건 여러분들 약제 명칭은 다 외우고 계시리라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연 내음으로 그냥 외우고 있는데 그 표 아래에 가보시면 자,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는 작동 시간이 10초 이내다. 다 암기하고 계시죠? 자, 그 대신에 그 옆에 가셔서 소화 효과를 얘기하라 그러면 냉각소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우리 기사에서나 뭐 이런 책자는 부촉매 소화 효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근데 1301 외에는 여러분 부촉매를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즉, 우리가 지금 저도 청정이라 그러네요. 자, 저희가 공부했던 107 코드 A에서의 어떤 그런 약제들, 할로겐 화합물 약제들은 주가 다 F거든요. 플로로.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소화에 뿌려지면 HF라는 걸 만드는데 얘가 이제 부산물이죠. 뭐 약제가 방사돼서 분해 생성물로 나오는 건데 자, 얘는 여러분들 사실은 부촉매 효과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끊어지면서 일어나는 어떤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냉각 효과예요. 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번에 고쳐놨어요. 보시면서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의 주 소화 효과를 만약에 쓰라 그러면 냉각으로. 자, 불활성 기체는 아시다시피 질식입니다. 네, CO2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구분해 두시고, 자, 나머지는 뭐 똑같으니까 보시고. 자, ODP와 GWP는 기출이기도 하니까 알아두시고, 뭐 이제는 ALT, 저 아시죠? 대기권 잔존지수까지 기억을 하시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독성 부분을 조금 보세요. 특강이나 이런 교재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성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뭐 LC50이라든가 이런 독성에 대해서 정의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내려가 보시면 경계구역에 대한 산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분석하시면 알겠지만 총 빈도가 3번이거든요. 경계구역 산정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견해는 경계구역은 무조건 당연히 하고 가시고요. 저희가 지금 교재에 구성되어 있는, 기출에 구성되어 있는 경계구역만 정확히 분석해도 웬만한 건물에 대한 경계구역은 다 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이때 이제 처음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요. 자, 문제 5번으로 가보시면 SVP에 연결된 감지기 전선수 이런 거를 좀 기초적인 문제로 하나씩은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참고하시고. 자, 5회차 넘어갑시다. 자, 5회차 때도 도면이 나왔어요. 도면. 자, 미완성 도면을 완성하라. 전선 가닥수를 최소로 표시하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해주시면 좋겠고요.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다 언더라인 쳐주시면 시스템 동작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하시오라는 게 있을 텐데 얘가 2번 기출이에요. 가스계에서. 그래서 이때 나오고 그 다음에도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해답을 한번 가보시죠. 자, 가스계 소화 설비의 시스템 동작 과정은 정상 동작일 때 화재 감지에 의해서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 나열해서 쓸 수가 있으신데 또 점검에서는 블럭 다이어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뭐 체크하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기사 문제에서는 이게 아마 보신 적 있죠. 감지기가 화재 감지한 거 아니라 사람이 직접 본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수동 조작함에 가서 이제 누르는데 그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선제 조건. 그렇죠. 대피시키고 아시겠죠? 그 실 안에 있는 사람을 대피시키고 해요. 피난을 확인하고 이렇게. 아니면 대피시키고. 이 말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동조작함에 가서 아래 수동조작함 누른 버튼을 누른 데가 있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하나 준비하실 건 뭐냐면 요거는 수동조작함에 대한 부분인데
자, 또 하나 우리가 모든 전기가 전혀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모든 전기적인 게 다 동작을 하지 않는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약재를 터뜨릴 수 있어요? 그죠? 저장 용기실 가서 물론 용기마다 개방 밸브 열 수도 있지만 솔레노이드 밸브를 동작시키면 되잖아요. 그 솔 밸브에 누른 버튼을 눌러서 약재 흐름을 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저장 용기실에 가는 거예요. 자, 이 저장 용기실에 그 뭐죠? 기동 용기를 동작시킨다. 기동 용기의 솔레노이드를 동작시킨다. 자, 그런데 얘도 전제 조건이 뭘까요? 대피 확인하는. 아시겠죠? 그 실의 대피를 확인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는 더 해줘야 돼요. 뭐죠? 그렇죠. 개고부를 폐쇄해야 돼요. 개고부를 사람이 폐쇄하지 않고 가셔서 약재를 터뜨리면 아무 효과가 없죠. 왜냐면 개고부가 뻥 뚫려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개고부 폐쇄가 필요해요. 자, 요거는 두 가지. 얘도 있어야 되고 개고부 폐쇄도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대비를 그런 식으로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른 건 똑같이 움직이면 되니까 기억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도 2번에 가보시면 CO2 소화 설비에 대한 어떤 도면으로서 계산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자, 거기서 뭘 준비하시냐면 2번으로 가시죠. 자, 전기실, 발전기실을 표면 화재로 본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시 조건이 정확하면 뭐 고민할 거 없죠. 유류가 있다라는 전제에서 푸는 거니까. 자, 근데 거기에서는 두 번째 내려가 보시면 선택 밸브 이후의 유량은 얼마인가요? 언더라인 치시죠. 우리 시험 문제 전체적인 설계 문제를 보면 뭐뭐의 유량을 구하시오가 있는데요. 조심할 거 몇 가지만 얘기하자고요. 자, 얘가 선택 밸브예요. 선택 밸브 직후의 유량. 이게 이제 시험 문제죠. 밸브 직후 유량. 자, 여러분들 선택 밸브 직후 유량을 구하라 그러면은 약재병이 나가는 걸로 설계를 하죠. 유량. 단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것도 되고 뭐 미터 3도 좋고. 자, 근데 그 기사 문제 보면 여러분들 개방 밸브 직후의 유량이라는 게 있어요. 용기 개방 밸브. 니들 밸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방 밸브 직후 유량. 자, 일단 이름으로 구분하시고요. 선택 밸브 직후 유량은 전체 약재가 그 실에 가는 걸로 설계하고, 자, 개방 밸브 직후 유량은 약재의 충전비라든가 충전 밀도라든가 걸 이용해서 그 약재가 나가는 걸 결정하면 되고.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유량이라는 말로서 이제 시험 문제가 꽤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자, CO2부터 봅시다. 자, 표면 화재는 고민할 거 없죠. 왜냐면 시간이 몇 분밖에 없으니까. 1분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 신부화재의 유량은 7분도 있고 2분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유량에 관련된 신부화재 시험 문제는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돼요. 7분 이내에 전량 방출하고 2분 이내에 30%. 그렇죠. 이게 유량 계산할 때 고민하는 얘기예요. 유량. 자, 그 다음엔 두 번째 이제 자꾸 제가 자, 할로겐 화합물 하고 불활성 기체, 불활성 가스모, 소화약재. 자, 얘네들에 대한 설계 기준에서 유량은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최소 유량 지금 보시다시피 뭐 킬로그램의 초든, 미터 3의 뭐 초든 얘는 타겟이 여러분들 시간이 아니라 요 위에 있는 약재량이에요. 그러니까 CO2는 킬로그램의 초라면 얘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거고요. 시간에다가. 그래서 이 시간이 아까 얘기했지만 7분이나 2분이나를 결정하는 거고 우리가 특강에서 많이 풀어봤죠. 자, 얘는 약재에다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유량으로. 이게 최소 유량이 되는 거죠. 자, 법적 기준이 있죠. 최소 유량 설계 기준은 어떻게 한다? 그쵸. 설계 농도의 95%에 해당하는 약재를 가지고 설계하시는 거. 이미 기출이에요. 설계 농도 95%. 자, 얘네들은 어디에 쓰이냐면 과합배출구에 쓰여요. 과합배출구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산화탄소나 특히나 불활성 가스 소화약재, IG541, IG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에 보면 X라고 해서 이렇게 개수 있고, 그렇죠? 뭐 Q에 루트 P. 여기 이제 개수들이 들어가죠.
자, 요때 요게 유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량 결정하실 때 잊지 마셔야 될 게 지금 제가 얘기한 세 가지예요. 요거랑 요거. 신부화제일 때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유량 결정을 하셔야 되고, 시간 결정을. 자, 그 다음에 얘는 약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으셔야 되고, 이렇게 정리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서, 자, 요거는 답을 좀 바꿔야, 요게 아니라 뒤에 가서 답을 하나 바꿀 건데, 여기서는 이대로 푸시면 돼요. 표면 화제라서 고민할 거 없어요. 신부면 고민했어야 돼요. 표면이라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으로 가셔서 한번 보십시다. 자,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에 대해서 물으면 답하라라고 나오는데, 자, 달시식이 여기에 처음 등장을 했어요. 달시 방정식. 자, 우리 순수 유체 관련된 시험 문제가 한 5점 정도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달시도 뭐 유체에서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자, 손실 수도 구하는 거죠. 2분의 1에 EGF. 자, 얘는 F만 결정하면 되죠. 관마찰계수 F다라고 해서, 자, 수계로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측류밖에 없어요. 레이놀드 분의 64. 적어서 잊지 않게만.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레이놀드로 구할 수 있게. 그쵸? 로우 VD. 또는 누분의 VD. 자, 뮤가 뭔지, 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죄송한데 이거는 따로 얘기하십시다. 자, 그래서 이게 한 세트예요. 하나만 적어 두시면 그런 문제 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이제 포소화 설비 기출을 한번 보시는데, 자, 포는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씩.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시고, 자, 조심하실 건 이제 조건 5번에 가보시면 송익배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광경하고 길이 주면서 그 안에 들어갈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몇 미리 초과라고 돼 있어요. 안전기준에 75mm 초과하는 배관일 때 보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 갖고 계시고요. 자, 됐습니다. 여기 넘어갑시다. 자, 다음 문제 6회차는, 자, 드렌치 하나만 볼게요. 문제 1번으로 가시죠. 요 근래 시험 문제는 워낙 많이 공부하셔서요. 오히려 초창기 걸 좀 보고 있어요. 자, 6회차에 가시면 드렌처 설비에 대한 게 있을 거. 6회차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5회차 마지막 문제 잘 봐두세요. 자, 내화배선에 관련된 걸로 해서 전선 종류가 지금 나오고, 공사 방법은 요 근래에도 지금 출제가 됐거든요. 매립에 대해서 아시죠? 자, 그런데 지금 성능 시험에 대한 부분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비고라는 그 표 아래 보면 내화, 여기 교재에 없어요. 이 자료에는. 뭐 내화 전선에 있어서의 내화 시험에 대해서 써라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저도 사실은 저는 안 외웠었어요. 저는 공부할 때. 근데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부분을 외워서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특히 내화 전선의 내화 시험은 숫자로 암기하시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면, 혹시 안 외우신 분 750 123 3123 이렇게 750 3123. 자, 일단은 뭐죠? 75mm 떨어진 지점에서 어제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750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5도의 온도를 가하죠. 자, 몇 시간 동안? 3시간. 이게 3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시간이 지난 이후에 3A를 가하죠. 네, 숫자만 있어도 외울 수 있어서 포기하지는 마십시오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득템이죠. 아닌가요? 자, 아무튼 이렇게. 자, 그 다음 내열은 죄송한데요. 숫자로 하기에는 어제 해보니까 좀 무리가 있어서 학생들이 막 웃던데, 혹시 아직 하나도 안 해오셨으면 한번 해보세요. 자, 816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죠. 20으로 나눠서. 자, 아시다시피 816에 플러스 마이너스 10도인 불꽃을 가해서 몇 분 동안? 20분 동안.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10초라고 될 거예요. 외운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거예요. 네, 10초 이내에 자연 소화되거나 연소 길이는 이렇게 180. 미안합니다. 어거진 거 알아요. 근데 이렇게라도 외워요. 저는 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180 하셨죠. 그리고 또 이제 또는이라는 기준은 따로 외우셔서 추가로 하십시다. 일단은 지금 보시다시피 내화 쪽이 세팅이 가능하니까
숫자 쓰셔서 한번 해보시는 걸로. 아, 이미 외웠어요? 외우면 좋죠, 외웠으면. 자, 6회차. 6회차 빨리 하고 좀 씁시다. 자, 6회차에서는 여러분 드렌처를 좀 준비하세요. 드렌처가 이때 지금 출제가 됐잖아요. 6회면 뭐 까마득히 오래된 거고, 여기서는 배관시 주의사항이기 때문에 드렌처 헤드 부분은 없어요. 헤드는 계급의 유축에 2.5m마다라는 게 있어서 헤드 개수라든가 이런 걸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구성해 볼 테니까 모의 시험에서 직접 부딪혀 보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으로 가보시면 옥내 소화전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 거기서는 4번에 동그라미 치셔서, 3번부터. 자, 방수량을 구하는 공식 2.086 유도하는 게 이 당시 출제가 이미 됐어요. 저는 외우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시면 좋고, 특강 때 이해하신 분은 이해를 하신 대로. 아니면 외워서 몇 줄이면 되니까 해보시고. 자, 방사압이 0.7을 초과할 경우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쓰시오라고 해서 이거는 뭐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꼭 기억해야 될 건 반동력이 지금 계산 문제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방사압이 0.7을 초과하면 사람이 다치는 게 제일 큰 일단 어떤 감압에 대한 얘기고 뭐 설비 보호나 이런 건 이제 추가로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반동력 구하라 그랬을 때 공식 갖고 계시죠? P1, A1, 로큐, 델타 V. 자, 그 다음에 피토 게이지를 주면 어떻게 돼 있죠, 시계? 여러분들 로큐 V로 가도 되고요. 로큐 델타 V로 가도 얘를 유도한 시계 하나 있잖아요. 예, 1.57. D의 제곱에 P. 이게 이제 피토 게이지 측정하기에.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갖고 갔어요. P1을 고려하는 게 그 노즐 부분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은 상태에서 반동력 구하는 이 문제는 분명히 나오겠죠. 어디서나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문제 넘기셔서 4. 하론 문제가 이 당시에 나오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하론이 지금도 기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할론에 대한 할론 1301 정도는 최소 가져가십시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건 1301은 우리가 알고 있는 0.32에서 0.64, 0.52에서 0.64라고 하는 상한치를 제한하는 유일한 약제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실 건 뭐냐면 얘가 5% 설계고요. 얘가 그쵸 10% 설계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사이에 어떤 것도 여러분이 설계 기준으로 가져다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8.2%로 설계하라. 할 수 있죠. 8.2%로 설계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가 아시다시피 무유출 약제니까 W는 이걸로 푸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하나의 방법은 무유출이기 때문에 비례로 풀 수 있어요. 5%일 때 얼마다? 0.3이다. 자, 8.2%로 설계하라고 했다고 치면 자, 0.05일 때 0.3이면 이게 5%예요. 0.082일 때 X. 빨리 구해보세요. 제가 그랬죠. 우리는 스피드 싸움이에요. 일종의. 싫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용적 개수를 찾아서 문제를 풀려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얼마 나오죠? 5, 2? 하나 더. 4? 네, 5, 2, 4.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0.5의 설계가 이거 정도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그 사이에 어떤 것도 찾을 수 있어요. 비례로 푸시면. 그래서 비례 이용해서 용적 개수를 구한 다음에 방어구역 최적만 곱하면 약자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갖고 계시고. 0.52도 5%대 고경지 지정계수. 어떤 거요? 아니요. 얘가 거의 8%예요. 누가 질문하셨죠? 예, 이거 이 0.32가 5%예요, 5%. 자, 얘는 좀 더 높은. 지금 해보니까 이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8%가 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이 설계하는 거는 종류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문제를 이렇게 검토해보니까 보통 특수가연물이 0.52 설계거든요. 근데 0.32로 들어가는 특수가연물이 몇 개 있죠. 예, 가연성, 고체류, 가연성, 액체류.
합성 수지류 갖고 계세요. 자, 통신기기실, 전자기실 이런 대부분이 다 0.32 설계인데 특수가연물 중에 이거 특히 합성 수지 같은 것들을 0.32로 설계하고 있다는 걸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으로 경유거실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때 문제가 워낙 좋게 나왔어요. 제가 보기엔 이 정도 준비하시고 한 가지 기억하실 건 엔드 조항일 때 경유거실이면서 소규모 거실에 해당할 때. 자, 소규모 거실에 대한 어떤 최소량은 우리가 5,000이라고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미터 3에 하고 CMH. 자, 경유 거실은 1.5배. 자, 근데 얘하고 얘가 엔드 조항이 있는 어떻게 한다? 7,500으로 설계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소규모 거실을 먼저 검토해서 5,000으로 잘라주고 그 다음에 1.5배에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7,500 그냥 그렇게 하시고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없을 것 같습니다. 넘겨서 잠깐 보시죠. 7회까지는 끝내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7회차 보십시다. 자, 다음에 각 물음에 답하시오인데 첫 번째가 재현설비 설치장소 재행구역에 나왔습니다. 외우고 계시죠? 근데 요 근래에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죠. 제가 관연도의 어떤 앞쪽 부분은 이제 계속 또 또는 한번 이제 다시 훑을 때가 된 거예요. 자, 7회차 문제 1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두 번 지금 빈도가 보이시죠? 0.7을 초과할 경우에 감압장치 방법 이런 거. 자, 세 번째 내려와 보시면 신축임의 종류 세 가지인데 기사에서도 되게 잘 나오는 말 문제예요. 자, 신축임 종류는 슬리브형, 스위블형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도시기호가 하나 있죠. 그게 슬리브형이에요. 이렇게 해서 양쪽에 이렇게 슬리브가 소매 이렇게 끼듯이. 자, 슬라이드라고도 하는데 슬리브형이 정식 명칭으로 보시면 되고. 자, 프로포셔널 또 나온 거 보이시죠? 이제 5개를 질문할 거예요. 압축 공기포까지. 자,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가보시면 자, 선택 밸브 등을 이용해서 전기실에 CO2 소화 설비를 했을 때 자, 본 설비의 구성 동작 순서를 쓰시오가 지금 아까랑 같이 또 한 번 나온 거예요. 아까도 가스기 쪽에서의 동작 흐름이었죠. 자, 여기도 지금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근데 아까도 했지만 이게 이제 나올 때 아까 얘기했죠. 모든 전기가 다 동작되지 않는다. 그때 동작 순서를 써봐라.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 내려갈게요. 자, 문제 3번에 가시면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에 대한 어떤 그 겸용에 대한 설비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그 중에 4번 지문으로 내려가세요. 하나의 계단으로 출입할 수 있는 세대의 수가 층당 2세대일 때 방호구역 수를 구하라고 해서 유수검지 장치를 몇 개 설치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계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수검지 장치는 기본 층당이다. 알고 계시죠? 기본은 층당. 자, 그 다음에 격자가 아닌 이상은 3,000마다. 자, 격자 배관일 때 3,700마다 설치하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 층당 헤드 설치 개수가 몇 개 이하일 때, 그렇죠? 10개 이하면 3개 층마다 가능하죠. 자, 혹시 모르니까 갖고 계십시다. 자, 이번에 저는 아니고 저희 이제 그 회사가 관리사가 4명이다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현장에서 점검하고 보니까 펌프가 좀 용량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는데 11층 이상 건물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최소 몇 개로 설계해야 돼요? 그죠? 30개. 거기다 옥내 겸용이어서 옥내만 좀 더하면 되는 그런 현장인데 아무리 봐도 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러면 헤드의 설치 개수를 한번 층당 설치 개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확인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헤드의 설치 개수가 층당 25개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조그만 건물인 거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가는 건물. 자, 그러니까 층당 25개밖에 설치가 안 됐으니까 몇 개로 설계했겠어요? 그렇죠. 25개로 설계를 한 거예요. 근데 아주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현장에서 유지 관리하다 보면 칸막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드 증설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은 헤드 증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헤드 증설을 하는 순간 뭘 바꿔야 돼요? 펌프를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거 진짜 어이없는 현장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시면서
시험제 나오면 쓰세요. 그렇게. 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쓰시면 될 거예요. 자, 방어구역수 기억하시고요. 자, 넘기셔서 여기서 하나만 보고 잠깐 쉽시다. 호스릴하고 비교하는 거 잠깐 보세요. 자, 워낙 이제 화재들이 뭐 요즘 막 그 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인사사고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서 불 끄는 거에 한계점을 느끼죠. 왜냐면 호스만 한번 꼬여도 물이 안 나가요. 자, 그래서 호스릴 옥내 소화전 설비가 많이 이제 지금 부각되고 얘기가 나오는데, 자, 기존의 옥내 소화전 설비를 호스릴로 바꾸기가 조금 무리수가 있는 건 배관이 서로 맞지가 않아요. 한번 보시면. 그렇죠? 옥내는 가지 배관이 40 이상인데 호스릴은 얼마다? 25. 또 옥내는 주가 50인데 가지 배관은 30이고.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안 맞고, 또 하나는 호스릴을 말아서 넣어놓는 함의 두께가 일반 옥내보다 훨씬 두꺼워요. 그래서 기존의 옥내 소화전을 뜯어내고 호스릴을 집어넣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요 근래에 기술사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호스릴 부분은 한 번은 보세요. 옥내랑 똑같아요. 다른 거는. 수평거리도 똑같고 방사압도 똑같고, 예전엔 사실 방사압도 달랐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되어 있다. 가능하면 이제 호스릴 쪽으로 가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리레에 감겨 있어서 풀어서 일반인이 쓰기가 훨씬 유리하니까. 가격은 좀 높아도. 자, 됐습니다. 빨리빨리 일단 7회까지 봤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8회부터 해서 17회를 끝내자고요.